네, 안녕하세요. 법률연구소 최준영입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판을 넓혀서 글로벌한 이야기를 오늘 법률연구소 시간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많이 가지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기업들이 뭐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런 곳에 진출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전쟁 이후에 양국 간의 관계가 얼어붙고 또 러시아의 제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소식들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에 처한 기업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많은 러시아에 진출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저희 율촌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한국 기업들을 구출하고 계신 율촌의 러시아 중앙아시아 팀을 오늘 소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중앙아시아 팀의 정규진, 조은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오셨으니까 좀 당연하게 자기소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될 텐데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정규진 변호사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율촌의 러시아 중앙아시아 팀 미국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정규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6살 때 선교사이신 부모님을 따라서 러시아 모스크바에 처음 가게 되었는데요. 6살 때? 예, 그때부터 이제 유치원도 다녔고 현지에서 초중고로 졸업하고 한 10년 정도 거주하다가 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육군에서 군복무도 마치고 2018년도에 율촌에 입사해서 지금 7년차 미국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오래 사셨는데 또 미국 변호사 이시기도 하고 사실 이제 자기소개 때는 제가 따로 질문을 원래 안 드리는데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이 편하세요? 러시아가 편하세요? 어릴 때는 한국이 가고 싶어서 한국으로 왔고요. 또 한국에 있다 보니까 한 번씩 러시아가 또 생각이 나는 네,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조은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촌 러시아 중앙아시아 팀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은진 러시아 변호사입니다. 저도 정규진 변호사님처럼 어렸을 때 조문을 따라서 모스크바에 가게 됐고, 초등학교 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에서 초, 중고, 대학교, 대학원 모두 졸업을 하고, 그래서 저는 모스크바에만 17년 살다가 2017년도에 서울대 법대 교환학생으로 잠시 나왔다 2019년도에 율촌에 합류하게 돼서 현재는 6년차 업소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스크바 거주 기간이 더 기신 그러신 스타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러시아에서 오래 계시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러시아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러시아와 어떤 업무를 하지? 평소에 이제 전쟁과 관련되지 않았을 때라도 뭐 하고 사실은 러시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 영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러시아 중앙아시아 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옛날 표현일 수 있지만 이 한인 1.5세 러시아 변호사와 그리고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잘하시는 미국 변호사님 그리고 러시아인 러시아 변호사 그리고 한인 러시아 동시통역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러시아 정부와 협력을 해서 이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투자 환경과 그리고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다 하는 그 인정을 받아서 공로를 인정받아 저희가 러시아 경제부 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령을 한 바 있고 2008년도, 2016년도 대통령님이 이제 러시아 방문하실 때는 저희가 사절단으로 또 수행을 했었고 2019년도, 2024년도 대통령님의 중앙아시아 방문 때 저희가 비즈니스 포럼에서 사회를 맡은 바 있고 저희 율촌 러시아 중앙아시아 팀 같은 경우에는 이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는데요. 국내 기업분들이 진출하시는 방향이 정말 다양하세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 롯데호텔 인수권이라든지 아니면 CJ제일제당이 냉동만두를 생산하는 공장을 인수하는 건 또는 뭐 조선소를 짓는 건 아니면은 일종의 그린필드라고 해서 뭐 부지를 매입을 하고 해당 부지의 공장을 설립하는 뭐
현대자동차권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했고 또 아무래도 국내 기업분들이 해외 진출을 하시다 보면 분쟁이 발생하기 그렇죠. 마련인데 이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국내 기업분들을 대리를 해서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에 또 참여를 하면서 승소를 이끈 바 있고 저희 율촌의 러시아 중앙아시아 팀 같은 경우에는 법률 자문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정부 부처와의 협상 또는 외교적인 지원 또는 다양한 대관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었던 이렇게 사례로는 의료기기 국내 중견기업의 의료기기 B사가 러시아 검찰 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건이 있었는데 이 건도 정말 긴급한 상황이었었거든요. 이제 사무실로 압수수색이 나오다 보니 국내 기업분들께서도 많이 당황을 하시고 많이 놀라시고 그렇죠. 하셨는데 이 건도 저희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어서 저희 율촌 같은 경우에는 기업 법무, M&A 업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진출하시는 기업분들을 대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법인 운영에 관련된 조세 이슈라든지 아니면 IP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등등의 다른 기업 법무 자문과 그리고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렇게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쭉 말씀해 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일단 뭐 러시아와 관련된 일이면 율촌의 러시아 중앙아시아 팀을 만나면 뭔가 자관 돌파구가 마련될 것 같고 거의 뭐 홍반장 스타일인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컨설팅부터 뭐 어떻게 보면 사업 시행과 관련된 일까지 그리고 대관 업무까지 이제 다 담당하시니까 참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든든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규진 변호사님께서도 뭐 조금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는 보통 이제 로펌에서 근무하시는 변호사님들 보면은 이제 자기만의 분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조세면은 조세, 뭐 공정거래면 공정거래 이렇게 한 분야에 좀 특화된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처럼 러시아 중앙아시아처럼 이제 지역 전문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원래 저희가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제너럴리스트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는 좀 제너럴리스트다. 왜냐면은 저희는 뭐 인사도 좀 알아야 되고 조세도 조금 알아야 되고 M&A도 해야 되고 공정거래도 해야 되고 뭐 소송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조금씩 해야 되다 보니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은 한국 기업이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진출할 때 법인 설립부터 시작해서 현지 파트너랑 계약 체결하는 것부터 그리고 분쟁이 생기면은 뭐 소송, 뭐 공문 보내는 거 그리고 대관 업무까지 고문 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스스로는 이제 제너럴리스트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만 정말 찐 제너럴리스트 역할을 이제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든 간에 이제 뭐 러시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최근 전쟁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사실 저도 이제 통계를 한번 뽑아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뭐 많은 제재를 받는 나라는 러시아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온갖 제재들이 이제 다 가해지고 있다 보니까 그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라는 생각도 종종 드는데 사실 지금 현재 러시아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는 제재와 관련돼서 사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걸 뭐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대략적으로도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제가 미국 변호사니까 그래서 좀 미국 대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22년 2월 24일에 전쟁이 발발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서방국들이 러시아를 이제 악의 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좀 강력하게 제재 조치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미국이 대러시아 제재를 강하게 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러시아는 나쁜 애니까 나쁜 애랑 놀지 마. 그리고 나쁜 애는 나쁘니까 뭐 돈줄도 다 막아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 금융기관과의 이제 거래도 중단시켰고, 그리고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 금융기관도 퇴출시켰고,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 자원에 대한 무역 거래도 지금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러시아 금융기관의 해외 자산도 지금 동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뭐 재벌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개인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압류라든지. 그래서 그래서 올리가르이라고 하는 신흥 재벌의 자산에 대해서도 지금 압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뭐 재벌들이 갖고 있는 뭐 스페인의 요트를 압류를 했다. 뭐 이런 뉴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 러시아와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제재 대상인지 아닌지 내가 이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변호사님을 찾아뵙고 뭔가 일단 상담을 해보는 게 먼저 필요하겠군요, 보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도 네. 2022년 3월부터는 한국도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금융기관에 송금하는 것도 지금 금지되어 있고 네네. 전략물자 등 이제 금지되어 있는 수출 금지 품목에 있는 것들은 수출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법 관점에서의 검토도 반드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법, 미국법, 뭐 기타 등등 다른 나라의 제재들까지 다 네. 검토를 해야만 이제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뭐 러시아는 이제 어쨌든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고 또 대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다 보니까 뭐 이러한 제재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여러 가지 맞대응을 하고 있을 텐데, 사실 우리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러시아 정부의 어떤 뭐 대응, 보복이라면 보복,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러시아 정부의 이 서방국의 테러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는 네. 크게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초기의 단계에서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이후에는 아무래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에서 벌어들인 돈 절대 해외로 내보내지 마 해서 외화 송금 제한이 네네. 이루어졌고, 그리고 중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서방국의 제재가 강화가 되다 보니 조세 협약을 이제 해지를 하거나 중단을 하거나 함으로써 조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뭐 이중과세 방지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외화 송금을 이제 초기에서 차단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외국 기업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전략을 잘 짜서 그렇죠. 한번 로열티나 아니면 배당금 형태로 이거를 해외에 한번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보자 네네. 하다 보니 이제 러시아 정부에서는 안 돼, 로열티 배당금 지급하지 마 이렇게 됐고, 점점 이제 장벽이 커지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뭐 비우호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들과의 거래를 한다던가, 예를 들어 해당 기업의 자산을 이제 처분하는 그런 거래를 진행을 할 때는 반드시 러시아 정부위원회 승인을 받아야지만 해당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강화를 했고, 그리고 말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 사업을 철수하는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 증가를 하다 보니 러시아 사업을 철수를 하고 싶으면 자발적 자발적으로? 납부금이라고 해서 소위 철수세를 납부를 해라.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15%였는데 이제 2024년도 하반기에는 이거를 그럼 한번 35%로 인상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콜 옵션 기한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제가 뭐 특정 조건으로 이거를 매각을 하고 이제 일정 기간이 도래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되사오는 그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등 좀 어떻게 보면 비우호국 국가들이 사업을 철수하지 못하게끔 이런 규제를 강화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023년 4월 25일에는 러시아 정부가 이제 비우호국을 대상으로 임시관리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임시관리 제도. 네, 그래서 이 대통령령 제302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채택을 하게 된 취지가 비우호 국가가 러시아 연방이라든지 또는 러시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권한을 비우호 국가가 예를 들어 박탈을 하거나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러시아 국가의 이제 안보에 위협을 하거나 이런 행위를 취할 경우에 러시아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예시로는 2023년 7월에 이제 이 프랑스 유제품 기관인 다농이라는 업체랑 그리고 덴마크 맥주 제조사인 칼스버그의 러시아 법인의 지분을 러시아 국유재산관리청에 임시 대상으로 이제 넘기게끔 하는 대통령령을 채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외곽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에게 본보기로 러시아 사업 철수하면 너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제정된 법령을 보면 임시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임시 대상인 자산을 저당을 설정을 하거나 임대를 주는 거는 가능하지만 재산을 이제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원래 소유자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임시 관리만 그렇죠. 임시 관리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자산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일종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되게 모호한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들어오는 것은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뭐 나갈 때는 뭐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이제 인터넷 뭐 밈도 생각이 나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일이 모든 과정들을 두 분께서 이제 챙기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에서 꽤나 사랑받고 많은 이제 높은 뭐 마켓 쉐어도 이제 확보를 하면서 영업을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철수를 이제 했거나 지금 이제 진행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상황들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러시아와 관련된 소식의 특징은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특히 우리 기업과 관련된 사항들은 기업들이 잘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알려지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러시아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규진 변호사님께서 한번 몇몇 샘플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재 조치가 사실 2022년부터 시작된 건 아니고 2014년 크림반도가 이제 무력으로 병합될 때부터 시작됐던 조치라서, 그렇죠. 제재 조치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벌써 10년이 됐군요. 네, 저희가 10년간 자문을 해드리면서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접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아무래도 한국이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비우호국으로 지정이 되면서 한국 기업이 사업을 하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운 뭐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껴가지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러시아 눈치도 봐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사업하지 마, 러시아에서는 사업 안 할 거면은 재산 우리가 몰수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가지고 현대자동차 같은, 그러니까 저희가 수행도 했지만 언론에도 다 보도가 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아자동차랑 같이 합치면은 시장 점유율이 1등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닛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1유로로 법인을 매각하고 완전 헐값에 1유로라는 헐값에 매각을 하고 나왔거든요. 르노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조 그렇죠. 원에 달하는 그런 어떤 자산을 단돈 2루블, 말도 안 되는 값을 받고 이제 매각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지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IMF 때도 빠지지 않아가지고 러시아 측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좋은 기업으로 그런, 그러니까 놓치기 아까운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관망을 하고 있다가 뒤늦게 철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제재 조치가 이제 강화되면서 쉽게 철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뒤늦게 하다 보니까 4천억에 달한,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있는데 예전에 GM 공장까지 인수하면서 그렇죠. 공장 부지가 굉장히 더 키우는 상태였었는데, 그래서 연간 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거대한 공장이 있었는데 가치가 한 4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이거를 현지 자동차 딜러에게 한국 돈으로 한 14만 원 정도에 매각을 하는 그 건을 저희가 수행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고 뭐 정치적, 상업적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있었고 어려운 딜이었는데 그렇게 철수를 했고요. 콜옵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진출이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일단 철수를 임시적으로 철수를 하신 거고요. 삼성전자랑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칼루가랑 루자의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그 공장 부지를 어떻게 좀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건들도 저희가 수행을 했지만 현지 업체에 임시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임대를 줘서 임대를 주면 어쨌든 우리가 소유를 갖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운영은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동안 이제 엑시트 전략으로 이제 활용됐던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VBP 그룹에 부지 일부를 임대를 줬고, 이 VBP 그룹은 또 다른 러시아 기업에 또 전대를 줘서 재임대를 줘서 지금 거기서 모니터를 생산하겠다, 뭐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언론에서 확인을 했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로 그 부지를 러시아 기업에 임대해주는 그런 거래를 고려를 했었습니다. 이거 어떻든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로 계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기회를 받지만 여의치 않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 각각 기업에 맞는 방식으로 이제 철수라든지 어떤 식은 이제 고민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 변호사님께서 이제 많은 이제 기여를 해주셨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다 이렇게 힘든 건 아니고요. 제재에
제재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들이 또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인도적 차원에서 뭐 식품, 먹는 거, 음료수, 먹고 살아야 그리고 되니까. 뭐 타이어 이런 것들은 지금 제재에 걸리지 않아서 사업을 하실 수 있고 우리나라 그리고 식품 회사들 뭐 유명한 회사들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국민 간식이고요. 네네.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마요네즈를 넣어서 먹는다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아하는. 안 먹어봤지만. 네, 굉장히 근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랑 좀 다르긴 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한국 타이어 기업들도 네네. 지금 외국계 기업들이 철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쉐린, 뭐 컨티넨탈, 그렇죠. 유럽계 기업, 피렐리 유명한 기업들이 다 철수를 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지금 누리고 있어서 이 롯데 제과라든지 오리온 그리고 뭐 팔도, 넥센 타이어 이런 한국계 기업들은 진짜 역대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돈을 잘 벌면 또 잘 버는 대로 또 여러 가지 또 법률적인 또 고려 사항들이라든지 또 고려할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 바빠지시는 건 똑같다. 네, 맞습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군요. 사실 이제 뭐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뭐 자기한테 제재를 가한다든지 부정적인 뭐 제스처를 취하는 그리고 자세를 취하는 국가들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뭐 불편할 수밖에 없다, 섭섭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 가해야 되는 제재,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몇몇 사례들을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을 2022년 3월 5일자로 비우호국으로 지정을 한 바 있는데요. 되게 빨리 지정했네요. 네. 아무래도 러시아가 한국을 또는 다른 나라들을 비우호국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 이런 비우호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러시아 규제기관이라고 해서 관세청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좀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가진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를 하고 있고 당연히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진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받다 보니까 외국계 기업들이 해당 규제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행을 했었고 그리고 국내랑 러시아 언론 보도에 보도가 돼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제일 큰 사례였던 대한항공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네, 맞아요. 거. 정치적인 이슈로 이런 가진금이 부과된 사례여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출항을 할 때 러시아 세관의 승인을 취득하지 않고 이제 출항을 했다라는 이유로 러시아 세관에서 1,200억 원의 상당의 가진금을 부과한 건이에요. 아니 이거 도장 안 받았다고 1,200억 내야 되는 이제 상황이군요, 보면.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은 이제 1심을 대리를 해서 수행을 했었고 저희가 50% 감액한 590억 원을 도출해낸 바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교적인 이슈들이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비우호국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좀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고 또 다른 사례를 예시를 들자면은 이제 국내 의료기기 제조 업체 A사가 수입을 이제 러시아의 수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건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러시아 관세청에서 이 소멸시효를 이용을 해서 3년 전에 수입된 내역을 조사를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내역들을 조사를 하면서 너네 관세랑 부가세 잘못 적용한 것 같은데? 라는 이유로 이제 119억 원을 가진금을 좀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건 또한 저희가 수행을 해서 1심은 전부 승소를 하였고 2부는 일부 승소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좀 전략적으로 이제 한 건으로 병합을 해서 진행을 하지 않고 이제 관세청에서 관세청에서 이제 이 납부 통지서를 보내오면 이 통지서를 받는 대로 이제 행정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1심은 무조건 한 명의 판사로 단독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판사가 어떤 시점으로 어떻게 심리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이거를 분리를 해서 여러 건으로 나눠서 진행을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네, 전략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저희가 수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좀 유명한 사건으로는 구글 사례가 있는데 네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그렇죠. 벌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구글이 친러 성향을 띄우고 있는 채널이랑 그리고 17개의 이제 계정을 삭제를 하면서 계정 소유자가 왜 삭제했어?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겠어? 해서 러시아 법원에 소를 제기를 했다? 러시아 법원에서 이 계정을 복구를 해라. 네네.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일 그렇죠. 10만 루블씩 여기서 이제 일주일 이내로 계정을 복구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이 벌금을 2배로 늘리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진행이 된 건이라서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은 거의 한 2간 루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세계 GDP 추정액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기하급수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2022년도에 그러면 우리는 러시아 사업 못하겠다. 사업 중단하고 철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네. 파산 신청도 실질적으로 해서 러시아 정부가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외곽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법원에서는 비호국에게 본보기로 상징적인 판결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정말 현재로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러시아 규제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저희 율촌의 러시아 중앙아시아 팀에 오신다면 저희가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사실 뭐 여러 가지로 겁이 많이 나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든든하게 잘 해결을 해주시고 좋은 방안을 이제 제시를 해주시니까 어떻든 뭐 그래도 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옛날 어르신 말씀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사실 뭐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가깝고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멀게 느껴지고 잘 모르는 이제 그러한 나라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관심 많은 것은 이제 북한이 이제 러시아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에 이제 파병을 한 사실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하고 러시아 지난 한 30년 동안은 뭐 그럭저럭 잘 지내왔던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이제 생각들을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뭐 이거는 꼭 로펌에서 뭐 어떤 전문성 있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제 현지 전문가이시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러시아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 뭐 러시아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나? 갑자기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예, 어느 분께서? 예. 네, 일단 최근에 러시아랑 한국의 사이가 좀 불편하지 않냐 뭐 이런 의문들이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약간 좀 의도가 있는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더 그런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일부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이제 돌파구를 삼기 위해서 북한이 또 이제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전선에 군대를 파견하다 보니까 한국을 좀 끌어들여가지고 좀 이슈를 만들고 서로 사이 안 좋은 네. 그리고 뭐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살상 무기를 지원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 참여시켜가지고 살상 무기도 지원을 받고 지금은 저희가 1억 달러에 해당하는 차관밖에 지원한 적이 없는데 좀 살상 무기도 지원받고 좀 노이즈 마케팅을 해가지고 러시아랑 한국이랑 좀 사이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러시아랑 한국은 그렇게 불편한 사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한국이야 뭐 러시아가 이제 한반도 4강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 정도로 중요한 나라는 너무나 큰 나라다 보니까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온도차가 조금 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북한이랑 그렇게 다르게 취급하지는 않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냥 한반도 이렇게 좀 취급을 하는 그냥 한 동네로 그냥 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이제 외교관으로 한반도 쪽으로 나오는 분들은 평양이랑 서울이랑 부산이랑 이제 순환 근무를 한다. 그래서 뭐 특별히 그렇게 한국이랑 북한이랑 나눠가지고 구분해가지고 뭐 경중을 두지는 않고 그냥 한반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취급을 하는 것 같고요.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로 가시는 이제 대사분이 장관급이잖아요. 장관급이시죠. 러시아에서 오는 주한 러시아 대사는
국장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온도 차가 있다. 한편으로 뭐 당연한 뭐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마음속에서는 약간 또 섭섭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또 당연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외교적으로는 지금 뭐 북한군이 파견돼서 좀 텐션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민간 차원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한국 기업들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삼성, LG, 현대 너무나 지금 이미지를 잘 갖고 놓았고 그리고 뭐 BTS나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같은 K-팝, K-컬처가 젊은 세대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 러시아 사람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뭐 압구정이나 뭐 명동 같은 데 가보면은 러시아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한국과 러시아 사이가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최근 저희가 들은 얘기는 지금 러시아에 수출되는 중장비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품질에 문제가 좀 있는 경우도 있어서 한국에서 최근에 이제 중장비를 포크레인을 수출하는 기업이 있어서 긴장을 해서 가봤더니 굉장히 환대를 해주더라. 이렇게 좋은 장비를 수출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받아 너무 좋고 수출 더 많이 해달라. 이런 따뜻한 환대를 받아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겉으로 보는 거하고 또 이제 실제로 물밑에서 느끼는 또 이런 거 온도차가 많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군요. 특히나 이제 변호사님들께서는 더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사실 러시아와 관련돼서 철수할 때 뭐 아까 이제 그 철수세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뭐 금액의 이제 과태료, 뭐 과징금 뭐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상당히 이제 이 적대적이고 비오적일 그런 이제 동네 그리고 이게 뭐 합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해결될까?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뭐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러시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는데 이 러시아 당국의 입장, 태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 납득을 하고 거기에 따른 뭐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는 곳인지 아니면 이거는 정말 알 수가 없는 블랙박스 같은 이제 이런 곳인지 사실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한번 여쭤봅니다. 러시아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부하고는 다르게 공정하게 법으로 심리를 하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여러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그건 이제 행정기관에서 부과한 거고 이제 사법기관을 가서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은 가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각을 해달라, 취소를 해달라 이러한 결정문을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하면 사법부에서는 현재로서는 공정하게 법적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심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법부를 통해서라면은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 못한 이런 통지서 이래 규제 기관으로부터 받으면은 그쵸 말도 안 되는 가징금 부과 받으시면은 또 이게 통지서로 오다 보니까 이거를 우편으로 등기로 받으시면은 많은 분들이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놀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침착하게 법적 대응으로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이미지라든지 견해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다만 일단은 어쨌든 비즈니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신뢰하고 뭔가 합리적으로 대처하면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지금까지 러시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저희 러시아 중앙아시아 팀 변호사 두 분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듣다 보니까 뭐 사람 사는 세상이 다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뭐 물설고 낯선 어떤 그런 곳에서 두 분께서 참 많은 도움을 주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 다음에 상담 그리고 필요하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율촌의 러시아 중앙아시아 변호사분들 찾아주시면 잘 상담해 주실 거죠?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러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러시아 중앙아시아 팀 두 분 변호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두 분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